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구과학 원수업을 맡은 김건종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후회 없는 과정을 이루어 나갑시다. 안녕하세요. 김권종입니다. 자,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이라는 단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을 이제 저희가 배웠는데요. 빅뱅 우주론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지평선 문제입니다. 이 우주의 지평선 문제는 어떤 이야기냐면, 자, 우주가 맨 처음에 한 점,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쭉 우주가 이제 생기고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일단 말하면, 자, 지금 우주의 지평선 근처에 있는 여기에 반대편에 있는 곳에 그 상태가 거의 균질하고 유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보 교환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양쪽, 다시 말하면 지금 A하고 B 지역이 여러 가지 상태가 균질합니다. 자, 이 우주 배경 복사도 거의 균질한데, 이거는 과거에 정보 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점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우주가 이렇게 팽창했는데, 이렇게 갔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B라는 지점에서 지금 A라는 지점까지 정보가 교환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우주의 그 크기죠. 138억 광년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이 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다시 138억 광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B 있는 위치에서 A까지 정보가 교환되려면 138억 광년 곱하기 2,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주의 나이보다도 더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정보가 A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주의 나이보다도 더 많이 든다.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주의 평탄선 문제입니다. 이 우주의 평탄선 문제는 뒤에 말씀드리지만 평탄한 우주가 되려면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임계 밀도라는 아주 정확한 값이 되어야지 평탄한 우주가 되는데, 이렇게 정확한 임계 밀도로 딱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 홀극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기 홀극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자석을 보면은 여기가 N극, S극입니다. 요거를 이제 자석을 자르면 여기 N극, S극 또 이렇게 생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쌍극자라고 하는데, 이 홀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N극 그리고 또는 S, 이렇게 N극이나 S극이 홀로 있는 걸 홀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초기에 많은 양의 자기 홀극이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한계점이 우주의 지평선 문제, 그 다음에 우주의 평탄선 문제, 그 다음에 자기 홀극 문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빅뱅 우주론자들이 이 세 가지 것을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간 보완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이론이 또 보완해서 나옵니다.
자, 이런 빅뱅 이론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 이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급팽창 이론입니다. 급팽창 이론,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빅뱅 이후에, 우주가, 팽창을 하긴 하는데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것이죠. 예,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이론입니다. 이 급팽창을 함으로 우주의 지평선보다 이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아서 지금 요 세 가지 문제들을 다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는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급팽창이 뭔지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폭발, 빅뱅 우주론자들, 기존의 우주론자들은 지금 점선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반지름이 지금 여기서 초기 한 요 정도에서 시작돼서 서서히 이렇게 팽창했다는 그 이론인데, 급팽창 이론은 뭐냐면, 맨 처음에 우주의 크기가 이 대폭발 우주론에서 말한 것보다 더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여기에서 출발하죠. 그럼 굉장히 작은 여기에 이미 여기서 이제 정보 교환이 이미 됐다는 거죠. 정보 교환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것이 급격하게 쭉 팽창해서 지금 대폭발 우주론과 같은 궤도로 지금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는데, 급팽창 이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주의 크기가 지금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주의 정보견이 이미 됐기 때문에 우주의 지평선 문제 지금 양 끝에서 균질하게 된 것은 이렇게 양쪽에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지금 이동한 것이 아니라 빅뱅 이후의 초기에 이미 정보 교환이 이미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주의 평탄선 문제는 뭐냐면 우주의 임계밀도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평탄한 우주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약간 조금 임계밀도보다는 약간 벗어나도 이 급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평탄하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가장 많은 비유가 되는 게 뭐냐면 풍선 위에 작은 개미가 이렇게 있는데, 이 풍선이 엄청나게 크게 팽창하게 되면은 이 개미 입장에서는 이것이 평탄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구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지구가 둥글다, 곡선이라는 것을 못 느끼고 평탄하게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우주가 크게 팽창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탄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홀국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그림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급팽창 이론, 인플레이션 이론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럼 이 자기 홀극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거를 보면 될 텐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그림에서 이 파란색이 요 파란색이 우주의 크기입니다. 우주의 크기. 이게 파란색이 우주의 크기죠. 자, 그러면 지금 우주의 지평선은 지금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색. 여기 이렇게 요 갈색이죠. 우주의 지평선. 그러니까 지금 빅뱅 우주론에서는, 기존의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크기나 우주의 지평선이 같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급팽창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크기하고 우주의 지평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급팽창이 되기 전이 여기죠.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아주 작아요. 근데 반면 급팽창이 되면 우주의 지평선보다 우주의 크기가 더 크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영역은 우주의 지평선 영역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우주의 지평선 안쪽입니다. 예, 여기. 자, 그러면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초기 때 이제 홀극,
그렇죠? N극이나 또는 S극 같은 이런 홀극들이 이렇게 분포를 했습니다. 분포를 했고, 예, 지금 여기, 예, 지금 자기 홀극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분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급팽창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있는 것이죠. 바깥으로 있습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우주의 지평선 안쪽이니까 쌍극, 지금 홀극이 지금 여기서는 관측이 안 되고, 홀극이 바로 우주의 지평선 너머에 있다는 것이죠. 너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급팽창 이론은 우주의 크기가 처음에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지만 급팽창이 되고 나서 우주의 지평선을 넘어섭니다. 넘어설기 때문에 이 외곽 쪽에서 홀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 이 지평선 안쪽에서는 관측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지금 요거 자기 홀극의 문제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급팽창 이론은 바로 지평선 문제, 그 다음에 평탄선 문제, 그 다음에 자기 홀극에 대한 문제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이론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직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주는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속도로 급격하게 팽창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조금 짭짤하죠. 우주가 빅뱅이라는 한 점에서 팽창했다면 한 거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팽창해야만 했을까요? 은 우리 근처의 은하들을 관측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우주의 시작도 엿볼 수 있었죠.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주는 다시 수축해 한 점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바로 이 아이디어가 빅뱅 이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이 가지게 될 문제의 시작이기도 했죠.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해 팽창했다면 우주는 자연스럽게 유한한 과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으로부터 빛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계로 인해 물질들의 상호작용 역시 빛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인데요. 우주 배경 복사의 양 끝에 위치한 지역을 보면 서로 너무나도 같은 특징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죠. 우리가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양 끝은 각각 우주의 나이와 같은 시간 동안 날아온 빛입니다. 이 양 끝을 A, B라고 한다면 A에서 출발한 빛은 138억 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해 날아왔고 B에서 출발한 빛도 138억 년에 걸쳐 우리에게 도착한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지역이 서로 비슷하다는 건 이미 A와 B 지역이 서로 상호작용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A와 B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려면 A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를 거쳐 B로 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의 나이의 2배인 276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이 문제를 지평선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빅뱅 이론의 문제는 끝나지 않는데요. 현재 우리가 관측한 우주는 굉장히 평평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이렇게 평평한 모습을 가지려면 빅뱅 이후 우주의 밀도가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해야 하죠. 지금 보시는 표는 우주의 초기 밀도에 따라 우주가 팽창했을 때 우주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열린 우주, 평평한 우주, 닫힌 우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 우주 초기의 밀도가 낮았다면 우주는 열린 우주가 되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게 되죠.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중력이 우주의 팽창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며 우주가 찢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린 우주의 경우 지금처럼 많은 천체도 존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천체가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물질들이 서로 뭉쳐야 하는데 팽창 속도가 이보다 빨라지게 되면 밀도가 낮아져 서로 잘 뭉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주의 밀도가 높았다면 우주는 닫힌 우주가 되어 어느 정도 팽창하다가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중력에 의해 다시 수축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 역시 지금 우리가 관측한 우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우주가 말도 안 되게 아주 적절한 밀도를 가지게 되면 지금처럼 우주가 평평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죠. 그래프를 보시면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우주의 모습을 가르는 건 단 1g/cm 세제곱센티미터라는 아주 작은 밀도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빅뱅 이론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는 우주는 말도 안 되게 정확한 초기 밀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평탄성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급팽창 이론이 등장하죠. 급팽창 이론은 빅뱅 직후 우주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팽창했다고 이야기하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급팽창은 어떻게 빅뱅 이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까요? 먼저 지평선 문제를 보도록 하죠. 지평선 문제는 우주의 양끝 지역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처럼 보이게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급팽창 이론을 대입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빅뱅 직후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같은 온도와 밀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급팽창 이후에도 우주는 서로 비슷한 온도와 밀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팽창 이전에 가졌던 상호작용 때문에 현재 우주가 모든 방향에서 같은 밀도와 온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평탄성 문제 역시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게 되면 초기 우주의 밀도가 조금 낮거나 높더라도 급팽창으로 인해 평평한 모양의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팽창 이론은 빅뱅 이론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죠. 따라서 빅뱅 이론에 따라 우주가 태어나게 되었다면 우주는 급팽창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우주라는 것을 지금 발견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우주에 그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 때문에 중력이 생기고 그 중력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긴 팽창하는데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개의 그 초신성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속 팽창하는 우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제 결론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수십 개의 초신성을 관측하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A형 초신성 관측이 있습니다. 1A형 초신성 관측이라고 나왔는데 1A형 초신성이 뭐냐? 1A 초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밝겠죠? 그리고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절대 밝기가 일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A형 초신성의 그 형성 과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 보면요. 자, 여러분 그 도플러 효과 설명할 때 공통 질량 중심으로 어떤 두 개의 별이 운동하는 쌍성 운동을 얘기했는데 지금 1A형 초신성의 그 형성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지금 쌍성으로 일단 출발을 합니다. 쌍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중에 질량이 큰 쪽이 먼저 거성이 돼요. 거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성의 가스가 그 옆에 있는 동반별을 우리가 이제 동반성으로, 동반성이라고 말하는데 유입되고요. 이 동반성이 그 가스 이제 에워쌉니다. 자, 동반성과 거성의 핵이 외피층을 이렇게 이루면서, 지금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공유 외피층이 바깥쪽으로 분출되고, 그 다음에 핵과 동반성 사이의 거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퇴락한 거성의 찌꺼기가 이제 한쪽이 백석 외성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조금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다 이거 형성 과정은 몰라도 되고요. 일단 쌍성 운동을 한 것 중에서 한 개가 이제 백색 외성이 돼요. 이 백색 외성이 되면 옆에 있는 이제 동반성이 나이를 먹어서 부풀어 오르게 되면 지금 백색 외성이 동반성의 그 가스를 이제 이렇게 흡수해 버립니다. 예. 옆에 있는 그 동반성의 그 가스를 이렇게 뺏는 거죠. 그래서 유입이 되면 이 백석외성의 질량이 점점 커지겠죠. 점점 커지는데 어느 질량이 임계점에 도달할 때 그때 마침내 뻥 하고 초신성이 폭발합니다. 근데 이 임계
임계 질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태양 질량의 약 1.44배가 되면은 폭발해요. 뭐라고요? 자, 백색 외성이 옆에 있는 동반성의 가스를 이제 흡입해서 태양 질량의 1.44배가 되면 그때 폭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일정한 밝기로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 절대 등급 광도가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를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스탠다드 캔들, 그러니까 표준 양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반성은 그 충격으로 멀리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지금 요때를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토대로 해서 지금 설명이 바로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A형 초신성은 매우 밝겠죠. 초신성이기 때문에 일정한 질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거는 1.44배 태양 질량 1.44배죠. 요 태양 질량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태양 질량의 한 1.44배가 됐을 때 폭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밝기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거리 측정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밝기를 하는 어떤 양초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점점점 어두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등급으로 나왔다면 절대 밝기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보기 등급을 보면은 거리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요걸 갖고 이제 우주의 팽창 속도를 알 수 있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주가 감속 팽창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이게 한 점이 있고 이렇게 우주가 이제 팽창하고 있는데 이게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이렇게 팽창하겠죠. 이렇게 팽창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1A형 초신성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요거까지가 뭐냐면 등속 팽창. 우주가 이제 등속 팽창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이 1A형 초신성이 한 요 정도까지 간다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했다고 치면 그럼 만약에 감속 팽창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감속 팽창을 하게 되면은 등속 팽창한 것보다는 조금 그렇죠? 한 요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속 팽창한다고 생각하면은 1A형 초신성 여기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값을 보면은 지금 등속 팽창하는 것보다는 감속 팽창하면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마 등속 팽창보다는 감속 팽창하는 쪽이 이제 좀 밝게 보이겠죠? 밝게 보인다고 예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측값의 그 등급을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여기 겉보기 등급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겉보기 등급을 예상한 값하고 그다음에 실제 관측한 등급이 있죠. 비교를 해보니까 예상한 것보다 관측한 값이 등급의 숫자가 커요. 다시 말하면 어둡게 나왔다는 거죠. 어둡게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 정도가 아니라 더 멀리 있다고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겉보기 등급이 실제 관측한 값이 크다는 말은 어둡다. 그러니까 감속 팽창보다는 더 뒤에 가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감속 팽창이 아니라 가속 팽창했다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속 팽창했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속 팽창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 요 얘기인데 조금 어렵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공.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후퇴 속도라고 지금 축이 있습니다. 후퇴 속도는 어떻게 쓸 수 있죠? 후퇴 속도는 기준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죠. 그래서 지금 후퇴 속도는
파장 변화량과 똑같습니다. 근데 파장 변화량이 똑같은데 보통 우주가 팽창하니까 적색 편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파장 변화량이 바로 적색 편이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색 편이량이 되겠죠. 그래서 후퇴 속도는 그 적색 편이량과 이제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X축은 후퇴 속도고요. 적색 편이량이라고 보고 Y축은 이제 겉보기 등급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어둡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지금 적색 편이량을 이제 측정해서 이 V를 구했습니다. 그럼 V를 구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요거죠. 이 V를 구했습니다. 적색 편이량을 통해서. 그러면 V는 HR, 허블 상수, 그쵸. 허블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요 V를 아니까 허블 상수 알죠? 그러면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R. 거리를 이제 예상을 해서 겉보기 등급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겉보기 등급 이제 예상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예상값.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후퇴 속도가 한 이 정도로 이제 나와서 지금 요 정도로 나와서 지금 이 허블의 법칙을 이용해서 R을 구했습니다. R을 구해서 초신성 1의 초신성의 그 절대 등급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리에 따른 겉보기 등급을 예상을 해보면 한 요 정도 값이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관측한 등급이 바로 더 크다는 거죠. 더 크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관측한 값이 더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예측값이고 이거는 실체값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더 겉보기 등급이 크다는 얘기는 어둡다. 어둡다는 거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더 뒤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감속 팽창이라고 예상했을 때 이렇게 봤는데 더 어둡게 나왔다는 건 더 뒤에 있다. 즉 가속 팽창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주의 크기와 그다음에 시간인데요. 근데 요거의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냐면 이 기울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팽창 속도입니다. 그렇죠? 팽창 속도입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주 초기 때는 지금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죠. 이거는 이제 급팽창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 기울기가 완만해지는데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가 현재에서는 이게 기울기가 가파르죠. 다시 이렇게 가파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속 팽창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자료에서 똑같은 말인데요. 일례형 초시성 관측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걸 알아냈냐면 자, 적색 편이랑이랑 후퇴 속도 이제 여러분 같이 간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상한 값이에요. 이렇게 요 정도의 이 겉보기 등급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면 이제 적색 편이랑 요 정도 값이 나왔을 때 우리가 예상한 값인데 실제로 측정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뒤에 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한 것보다 조금 위쪽에 찍히면은 이제 가속 팽창이라고 볼 수 있고 아래쪽에 찍히면은 이제 감속 팽창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위쪽에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가속 팽창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요 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 M8이 은하의 사진입니다. 런던 대학교의 스티브 포세이 교수와 그 학생들이 찍은 사진이죠. 언뜻 보면 별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지만 다음 사진을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지금 표시된 부분은 M8이 은하에서 관측된 초신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신성은 어떻게 일어났고 또 이 초신성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M82 은하는 시가 은하로 지구로부터 약 12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담배와 비슷한 모양을 가진 은하죠. 어쨌든 2014년 1월 21일 이 은하에서 SN2014J라고 불리는 초신성 폭발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부터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본 영상은 나사의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이미지를 이어붙여 만든 영상입니다. 약 1200만 년 전 M82 은하에서 발생했던 이 거대한 폭발은 은하 한 개와 비슷한 밝기를 가졌기 때문에 쌍안경만으로도 이 초신성을 관측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곳에서 일어난 초신성은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초신성은 태양보다 무거운 별이 죽음을 맞이하며 폭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초신성이 죽음을 맞이하며 폭발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관측한 SN2014J는 일형 초신성으로 쌍성계에서 일어나는 폭발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보죠. 여기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분리된 항성의 주위에 또 다른 항성이 하나 공전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항성의 물질들은 백색 외성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백색 외성의 질량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점점 질량이 커져 백색 외성의 임계 질량인 태양의 1.44배의 질량에 도달하게 되면 백색 외성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1A형 초신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현상은 희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SN2014J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우리에게 1A형 초신성이 필요한 이유는 이 초신성의 절대 밝기가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초신성을 표준 양초라고 부르죠. 1A형 초신성의 절대 밝기가 항상 같다는 특징을 이용해 우주에서 거리를 재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1A형 초신성의 의미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1A형 초신성은 절대 밝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이 초신성들의 거리지수 값은 겉보기 등급에 따라 결정되죠. 그리고 이렇게 구한 거리지수 값과 적색 편의 값을 비교해보면 적색 편의 값과 거리지수 값이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패턴을 가지는지 알 수 있죠. 우선 단순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자면 만약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면 1A형 초신성의 거리지수 값과 적색 편의 값은 완전히 비례관계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빠르고 어느 순간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리다면 이 둘의 그래프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주의 물리적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1998년에 발표된 브라이언 슈미체 논문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이 문제는 그저 가속 팽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면 이 가속 팽창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청력을 나타내는 우주 상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우주 상수를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 관측 결과에 따라 우주에는 약 70%의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고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도 애매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직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1A형 초신성의 발견은 우주의 가속 팽창과 암흑 에너지의 존재에 대한 작은 증거가 된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SN2014J의 발견은 이런 암흑 에너지와 우주의 가속 팽창에 대한 작은 증거로 우리가 더 많이 수집해야 할 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었는데 급팽창 이론을 통해서 극복했고, 그 다음에 1A형 초신성 관측을 통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천천히 교재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